새벽 3시 17분. 서울 대병원 7층 심장내과 병동에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진 채 간호사들의 야간 순찰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12호 병실. 29세 여성 환자 하윤서의 심박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형이 불규칙하게 춤추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얕은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져 갔습니다. 간호사의 급한 발걸음이 긴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당직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급하게 걸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정현우 31세. 그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의사였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가자마자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하고 맥박을 재며 동시에 산소량을 조절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10분이 흘렀을까. 비프음이 서서히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서의 숨소리가 점차 깊어졌습니다. 정현우는 마지막으로 차트를 점검하며 간호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잠든 환자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한 복도 불빛 사이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병실 문패에 하윤서라는 이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서의 시선은 그 의사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시선이 그녀를 향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윤서는 병원의 규칙적인 리듬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전 6시 간호사의 가벼운 노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체혈, 체온 측정, 혈압 체크. 숫자로 표현되는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증을 숫자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제보다 2점 정도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7에서 6 정도예요. 작은 숫자의 변화가 하루 전체의 희망을 좌우했습니다. 정현우는 매일 오전 9시경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위로나 과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수치와 객관적인 경과, 다음에 해야 할 조치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심박수 변화를 보면 안정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다만 아직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을 때면 하윤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그의 단정한 말투가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와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고 설명이 끝난 후에도 한 박자 더 기다렸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 하윤서는 창가에서 아래층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왜인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차가 누구 것인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병원은 또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낮에 분주함이 가라앉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만이 울렸습니다. 정현우는 공식적인 라운드가 끝난 후에도 종종 중환자실과 입원 병동을 다시 돌았습니다. 그의 야간 순찰은 철저히 의학적인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712호 병실에서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윤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용히 물컵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담요를 반뼘 더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기 위해 커튼을 살짝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환자를 깨우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세심함이었습니다. 하윤서는 깊이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 물컵이 교체되는 소리, 담요가 부드럽게 정돈되는 느낌. 모든 것이 말없는 배려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의 경계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엄격한 선 때문에 하윤서는 더욱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거리가 지켜질수록 신뢰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7층 복도 끝에 비상계단에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멀리서 712호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병실의 TV 화면에는 정확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 9의 서민우입니다. 하윤서는 남편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 서민우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 하지만 화면이 꺼지면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 그는 항상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편집실에서 내일 뉴스 검토 중이야. 긴급 취재가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 주말에도 특집 방송 때문에 출근해야 해. 컨디션은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쯤? 미안해. PD가 부르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푹 쉬어. 통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하윤서는 괜찮다고 먼저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실과 복도,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찾아오는 의료진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윤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민우의 야근과 특집 방송은 실제로는 사설 탐정과의 만남, CCTV 영상 분석, 그리고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서 서민우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차 안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담당 의사가 함께 찍힌 사진들, 심야에 병실을 찾는 의사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의 호흡. 이번 3주차. 하윤서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었으며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매일의 변화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오늘은 통증이 6에서 4로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복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숨이 크게 차지 않았어요. 3월 16일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먼저 뛸까요? 몸이 좋아지는 건지 다른 이유인 건지. 정현우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의 의학적 소견을 기록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관찰은 점점 더 세심해졌습니다. 환자 상태 혈압 정상화, 심박수 안정, 표정 밝아짐, 수면의 질 향상, 질문 빈도 증가, 회복 의지 양호함, 대화 시 집중도 높음. 그는 철저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였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갈 때 시선이 한 박자 더 머물다가 돌아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복구되었습니다. 그 충실하고 안전한 거리감이 역설적으로 둘을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서는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입원 초기에 느꼈던 불안감과 답답함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몸의 회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짧은 산책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우의 이 한마디가 하윤서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한 날, 그녀는 처음으로 병원복을 벗고 간단한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주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들. 그의 설명은 의학적이고 정확했지만 그녀의 손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할 때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들으세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색을 남겼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서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병실 앞을 지나며 간병인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잠시 앉아 쉬던 하윤서는 우연히 주차장 쪽을 바라보다가 익숙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매일 같은 시간에 보았던 그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실루엣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보호자 상담이 예정되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약물 복용법, 정기검진 일정 등을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우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관련 특별방송 준비로 편집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설명 들어도 될까요? 간호사실에서 스피커폰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현우는 차분하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 운동량 조절,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그런데 전화 너머 서민우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시선이 하윤서에게 머물렀습니다. 미묘한 공기가 상담실에 흘렀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하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설명이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정현우는 평소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줄어든 말 사이사이로 진심이 새어나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정현우는 하윤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퇴원 후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은 의사로서의 당연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을 하윤서는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도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수치는 완전히 안정되었고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입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현우는 마지막으로 꼼꼼히 퇴원 지침서를 설명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표, 식단 주의사항, 운동 강도 조절법, 다음 외래, 진료 예약 일정.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기 전에 아주 잠깐 멈춤을 보였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말과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간단한 말 속에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했던 첫날 밤, 조금씩 나아가던 메일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까지. 하윤서는 같은 마음을 되돌려 보내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서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 병실을, 이 일상을, 그리고 매일 만나던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경,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야간 라운드였을 것입니다. 발걸음이 712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침대 정리가 끝나고 개인 물품들이 작은 캐리어에 담겼습니다. 3주간 머물렀던 712호 병실이 다시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윤서는 가벼운 외출복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던가요? 엘리베이터 홀에서 그녀는 정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만남이었을까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인사는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얇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서는 고개를 약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받은 치료와 배려, 밤마다의 조용한 보살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뵐 수 없겠지요? 정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대답과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대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건강이 먼저이십니다.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기혼 여성의 주치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하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현우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을까요? 작별이었을까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는 여전히 단단했고 커튼은 오후의 빛을 얇게 걸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 똑같았지만 하윤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뉴스 원고, 취재자료,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자동으로 TV가 켜졌습니다.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나 봅니다. 화면 속 서민우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정확한 발음, 차분한 톤,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모습. 하지만 화면 속 남편을 바라보는 하윤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주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다가 곧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병실의 빛과 집의 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기분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집에 있지만 집 같지 않고 회복되었지만 온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윤서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들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장소가 보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병원 로비, 그리고 그녀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누가, 언제, 왜 찍은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서는 사진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없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3주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냄새, 복도를 걷던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정현우의 존재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기억은 순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조용한 발걸음이 먼저 떠오르고 때로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담요를 정돈해주던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건강이 먼저이십니다. 그 문장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방패이자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방패로 사용된 고백은 읽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윤서는 스탠드를 끄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이었다면 이 시간 야간 라운드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물컵을 확인하고 담요를 정돈해줄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병원의 일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진동이 손바닥을 간질거렸습니다. 하윤서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거나 내일도 바쁠 것 같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름 대신 단정한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가 다시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윤서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병원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말보다 움직임이 먼저가 되는 밤이 있습니다. 설명보다 선택이 앞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하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3주 만에 맞는 밤 공기였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고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요? 환자가 의사에게 가는 걸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가는 걸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이 아닌 평범한 셔츠와 재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와는 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도 정해진 방향도 없는 산책이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선이 있다는 것을. 그 선은 때로는 금지였고 때로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밤의 고요함을 깨트리며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산책은 비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언제나 균열의 시작입니다. 하윤서가 나간 지 1시간 후 집에서는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서민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지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민우는 편집실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설 탐정에게서 받은 새로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방금 전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 아내와 그녀의 담당 의사. 서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숨길수록 더 선명해지고 감출수록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폭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며칠 후 서민우는 평소와 같이 뉴스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방송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PD가 다가와 오프닝 멘트를 건네자 서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PD는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테랑 앵커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민우는 원고를 정리하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시대의 얼굴이 한 사람의 남편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범죄이고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다음 편 에피소드 2번째, 비밀과 균열. 은밀한 만남들이 반복되고 거짓말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